자, 반갑습니다. 통합과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 이제 24년 9월에 시행된 통합과 기출문제. 난이도는 일단 매우 쉬웠고, 뭐 고1 학생들의 과학 기본기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은 뭐 계속 모든 통합과 고1 기출문제가 그렇듯 절대평가라고 1등급이 40, 2등급 35, 3등급이 30. 그 중에 이제 오답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50%대 그리고 뭐 이제 40% 중반부터 초반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답이 높은 거로는 이제 물리 파트의 충격량, 신소재, 그리고 이제 화학 파트의 주기율표, 생물 파트의 세포소기관,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의 별의 진화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좀 독특한 것은 이제 2점짜리 문항들이 좀 오답률 높은 순위에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오늘 좀 특이하게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림 ABC는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달의 공전, 달의 이제 중력이 지구와 달의 중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달이 지구를 벗어나겠죠. 이게 지구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이 구심력과 이제 회전 운동에 의해서 탈출하려는 원심력이 이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에 떨어지지도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게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의 포물선 운동. 이 공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중력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물의 낙하.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지구의 중력이 지구가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밑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그리고 가와 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화산재가 있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온천.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뭐 물론 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건 실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이렇게 가는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얘기다. 그래요. 그 지구 내부에 들어있던 그런 물질들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화산재 형식으로 기체에 이제 뿜어져 나오니까 뭐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게 나오겠죠. 수증기나 그 외에 다른 물질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물질 이동하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이다. 그렇죠. 그 화산 활동 뭐 지각이 이동한다든지 뭐 멘트 대류 같은 거 아니면 뭐 지진,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은 다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다음에 나는 화산 활동 인간이 긍정적으로 활용한 예가 맞습니다. 이게 온천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워두시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다음 그다음 3번 그림의 효소인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카탈레이스와 과산화수소 중 하나이다. 카탈레이스가 효소죠. 그 과산화수소라 하면 H2O2인데 이게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EH2O2였던 애가 이제 물하고 산소
이제 상처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이제 사람의 세포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뽀글뽀글하잖아. 그게 산소 기체가 나와서 그러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는 카탈레이스다. 자, 지금 여기 A라는 물질이 이제 분해됐죠. A는 카탈레이스가 아니라 과산소지, 저거. B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래,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맞습니다. 그 다음 B는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는다. 효소는 지금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답이 니은 티귿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 가는 빛을 방출하는 LED 등을 나는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는 독고아리 열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좀 오답이 높은 편이었죠. 아까 봤을 때. 기억 가에는 신소재가 사용됐다. 그 LED는 신소재를 활용한 게 맞습니다. 그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뭐 LED 같은 경우 이제 그래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P형에 양봉이라는 게 있고 N형에 전자가 있잖아.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이제 여기다 전지를 연결해야 되지. 전극을 연결해서 이제 P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저항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는 이제 전류 흐르면 반대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비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핀을 이용하기도 하니까 신소재가 활용된 거 맞고요. 가해수의 비에너지는 전기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그래요. 여기 지금 그림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빛이 그때 방출이 된다. 참고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의 그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빛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벨크로 테이프는 이제 독고마리 이용한 거죠. 그래서 네, 나의 구조를 이용하여 벨크로 테이프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생물 문제. 자, 지금 학생 3명 있는데 DNA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를 못어요. 그래서 A는 DNA는 이중나선 구조다. 맞는 얘기하고 있고 관찰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수종류냐. 이게 DNA랑 RNA 합쳐서 얘기하면 이게 DNA에 사용되는 염기가 AGCT, RNA는 AGCU니까 이게 사용되는 DNA와 RNA, 그러니까 핵산에 존재하는 염기의 종류가 몇 종류냐라고 물어보면 5종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DNA는 유라신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5종류라고 하면 안 되지. 4종류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신 수는 구안인 수의 2배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중나선에서 G는 항상 C랑 이렇게 수소결합 3개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사슬에 G가 있으면 반대쪽 사슬은 반드시 C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쪽 사슬에 C가 있으면 반대쪽 사슬에 G가 있거든요. 그래서 G랑 C의 개수는 DNA 이중나선 내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B랑 C의 말은 틀렸습니다. A의 말만 맞고요.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이제 화학 문제.
자, 표는 2, 3주기 원소 ABC에 대한 자리다. 원자 번호는 C가 B보다 크다. 지금 보시면은 A는 원자과 전자수가 1번이고 하나고 원자 번호 3이면 리튬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6이네. 근데 얘 원자 번호가 기억이라고 했고 그 아까 전에 원자 번호가 C가 더 크다고 했잖아. C가 11번이니까 나트륨이지. 그러면 나트륨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애 중에 원자과 전자수가 6개 되는 산소밖에 없죠. 이 원자 번호가 8번이죠. 이 정도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죠. 고1 수준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동그라미 기억은 8이 남았죠.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2주기 원소이다. 리튬은 자, 수소랑 헬륨이 1주기 원소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그 다음 네온까지가 2주기 원소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리튬하고 나트륨은 둘 다 원자과 전자수 한 개로 알칼리 금속으로서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7번으로 갑시다. 충격량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은 정지해 있는 벽에 자동차가 충돌하는 모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안전 점검 같은 거 하는 거죠. 이제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 테스트하는 건데 이제 범퍼가 찌그러지고 앞에 부분이 좀 약간 박살이 나도 범퍼는 이제 좀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찌그러지면서 이게 시간을 벌어주거든. 그러니까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충격력이 작아지잖아. 그런 용도고 에어백도 마찬가지죠. 에어백은 사람이 이제 핸들에 고장 머리를 부딪히면 엄청나게 또는 뭐 유리창까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면 안전벨트도 있어야 되겠고 에어백이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지. 푹신한 에어백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느낌. 그래서 자 기억에 인체 모형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관성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인체 모형이 원래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거했잖아.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관성에 의한 현상이 맞고 그 다음에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자, 그래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뭐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달리던 자동차를 이제 부딪히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인체 모형이 받은 충격량은 계속 똑같은 자동차로 똑같은 시속 60km로 충돌하게 하면 충격량이 동일할 텐데 시간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충격량이잖아. 근데 이게 일정하다고 볼 때 이제 T가 늘어날 때 F는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노린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퍼는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이건 아니죠. 범퍼가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T를 늘려서 F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제가 오늘 전자칠판을 처음 사용해서 지금 하다가 뭔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네요. 그림은 어떤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핵, 연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이건 모양 갖고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안에 요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내막이 쭈글쭈글한 구조를 크리스탈하고 이거를 통째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A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B가 이제 가운데 있고 중요한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는 핵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록체는 안에 이렇게 동전 쌓인 듯한 모습이 보여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에서 광합성이라는데 A는 지금 미토콘드리아였잖아. 거기서는 산소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B에는 핵산이 있지. 사실 미토콘드리아는 염록체에도 핵산이 있다. 핵에도 핵산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미토콘드리아 염록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9번으로 갑시다. 그림은 탄소 원자의 다양한 결합 방식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에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6번이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잖아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은 공유랑 맞지? 자, 이거 맞고 그 다음 탄소 원자 한 개에 결합할 수 있는 수소 원자는 최대 3개 아니죠? CH4 같은 거 생각해봐요. 최대 4개, 최대 4개. 이제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자. 자, 다음은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 비커에 고체 NaCl을 넣고 간이 전기 전도기를 데웠더니 변화가 없었다. 가의 비커에 증류수를 넣어 NaCl을 완전히 녹인 후 간이 전기 전도기를 데웠더니 소리가 나며 불이 켜졌다. 자, 그러니까 NaCl이 이렇게 소금 고체 상태로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 왜냐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다닥다닥 결합해 있어서 자유로운 이온이 없거든. 근데 물에 녹으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수화되면서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분리되거든. 그래서 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전류가 통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NaCl은 공결합 물질이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 NaCl을 구성하는 이온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다. 그렇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에서 반응을 했지. NaCl 대신 설탕으로 실험해도 나의 실험 결과는 동일하다. 설탕은 물에 녹지만 얘는 공유결합성 분자고 이온 같은 그런 자유로운 이동을 갖고 있는 전하를 갖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이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에 설탕을 녹여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어요. 11번으로 갑시다. 자,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각각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중 하나야. 자, 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99%를 넘게 차지합니다. 거의 99.99% 정도 차지해요. 날씨 변화 같은 거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이제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조력은 이제 달과 태양의, 그러니까 지구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밀물과 썰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기억이 될 텐데, 자, 올바른 것을 고르래. 가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가는 태양 에너지 맞지? 가는 태양 에너지 맞잖아. 그 다음에 지진, 해, 쓰나미 같은 것은 동그라미 기억이 해당한다.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산 활동이나 지진 같은 걸 일으킨다 했었죠.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다는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을 생깁니다. 이건 조력 에너지에 대한 정의니까 외우십시오.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서 조석 간만의 차가 나고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현 교육과정에 이제 지구학 2에 나옵니다. 그 뭐 기조력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지구학 2에
이게 정확한 설명이 있는데 좀 많이 어려워서 일단은 고일 수준에서는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이 상호작용해서 이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난다. 이제 보통 달의 힘이 더 세요.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인데 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좀 오버해서 그린 겁니다. 오버해서 그리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달 쪽과 달 반대쪽으로 이제 차오르는데 이쪽으로 당겨지는 건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으로 당겨지는 건 이제 달과 지구 달이 이제 지구를 계속 회전하잖아. 그래서 달이 물을 당길 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구심력, 원심력 같은 개념이 작용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달에 대해서 물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지구가 톡에 나오는 개념이다. 어쨌든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긴다. 달이 차지하는 힘의 비율이 2고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1인데 거의 달에 의해서 그냥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포수가 글러브를 움직이지 않고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는 포수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다의 그래프 P와 Q는 가와 나에서 야구공이 글러브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글러브가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각각 가와 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다해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P와 Q와 같다. 그게 뭔 소리야? 여기 밑에 적분값이 여기 밑에 면적이 충격량이야. 충격량. 힘의 크기 곱하기 시간이니까. 둘이 같대. 그러니까 충격량은 둘이 동일해. 그러니까 이 글러브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야구공의 질량과 속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포수가 약간 뒤로 빼면서 잡으면은 그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충격력의 최대치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Q가 바로 나의 그림이고 P가 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Q는 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아닙니다. 자, Q는 가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고 충돌한 동안 글러브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습니다. 네, 맞아요. 면적이 동일하다 했죠. 밑에 그래프의 밑에 면적이 동일하니까. 글러브에 닿기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와 같다. 맞습니다. 운동량이 결국 야구공의 운동량이 뭐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알려진 메이저리그 투수에서 이제 150 나왔어. 시속 150인데 이게 멈출 땐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충격량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충격량이 동일하고 그러면 글러브에 공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운동량은 가랑 나와 두 포수가 그러니까 포수가 이렇게 그냥 잡거나 빼면서 잡거나 할 때 다키지치 운동량은 똑같지, 그지? 충격량이 동일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동일하고 그래서 글러브에 닿기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높이에 따른 기권의 기온 분포, 나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기권에서 이제 맨 밑에가 이게 대륙권이고 우리는 이제 그냥 주로 대륙권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우리 사람은 이제 그 비행기 탈 때는 이제 좀 기류가 안정한 데가 이래서 이제 멀리 갈 때는 이제 성층권이에요. 여기 기류가 안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권이에요. 여기 열권. 여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죠. 수온약층에서는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서 여러분 이 기체나 액체나 그 온도가 낮아지면은 좀 밀도가 커지는 거 알지? 온도가 낮아지면 좀 무거워지거든. 그래서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벼워서 여기는 순환이 잘 안 돼. 순환이 잘 안 돼. 성층권하고 열권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벼워.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기류가 안정적이야. 대류권은 계속 활발하게 이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기상 현상 같은 게 잘 나타나는 거고. 동그라미 기억은 중간권이라서 보기 기억이 동그라미 기억은 중간권이라 여기 밑에가 온도가 따뜻하고 따뜻하기보다 아무튼 좀 높은 편이고 위에가 낮은 편이라 여기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순환이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요. 니은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A의 두께에 영향을 준다. 요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그 바람의 세기는 당연히 혼합층에 두께에 영향을 주죠. 참고로 이제 중위도 지방 측에서 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거기 중위도 지역에 혼합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아니죠. 지금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B에서는 수온의 변화가 가파르게 일어났었잖아. 그지? 가파르다기보다 어쨌든 점점 내려갈수록 떨어지잖아 수온이.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까요? 이게 13번이었나? 14번으로 가자. 자, 주기율표 문제.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쪽인데 이게 A랑 B가 같은 일쪽이라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요 일쪽은 누굽니까? 수소죠, 수소. 얘는 특이해요. 비금속이야. 이게 첫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올 수 있어서 얘는 이제 굳이 말한다면 이제 전자를 하나 빼앗겨서 수소이온이 되기보다는 이제 뭐 공유결합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면서 전자 2개를 취하면서 이제 헬륨과 같은 안정한 그런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거든. 자, 그래서 얘는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비금속이야.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그 다음에 B가 리튬. 자, A가 좀 화면 내릴까? A가 수소, B가 리튬. 이제 C가 이게 몇 쪽이냐? 17쪽. C가 17쪽. 그럼 얘는 수소고, 얘는 리튬이고, 얘는 플로르고, 그 다음에 3주기의 이족이면은 나트륨, 마그네슘이네. A는 알칼리 금속 아닌데 이거 조심하세요. 수소 알칼리 금속 아니야. C는 B보다 전자를 얻기 쉽다. 그렇지. 플로르 또는 플로린 이라고 하죠. 얘는 전자 하나만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띄거든. B는 전자를 잃고 싶어 해. 얘는 전자 하나만 잃으면 이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띄게 되거든. 그러니까 C는 B보다 전자를 얻기 쉬운 게 맞고, 그 다음에 화합물 BC와 DC2에서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 BC는 LiF고 DC2는 MgF2거든.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아. 여기는 음이온은 이제 플로린이 될 텐데, 플로린이 이제 여기서도 리튬으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서 네온과 같은 배치. MgF2도 마찬가지야. MgF2는 뭐 결합선 공유결합 전자만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네온과 같은 전자를 합니다. 공유 전자쌍 한 쌍 해가지고. 아니 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이거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렸는데 아무튼 다시 자 그러니까 Li 플러스 F 마이너스의 결합과 Mge 플러스가 이제 F 마이너스랑 F 마이너스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음이온의 디귿에서 물어보는 음이온의 그 전자 배치는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14번이었고 4번이었고 답이 15번은 이제 지우고 천체. 다음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와 B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기율성 초고성 다음에 이제 초신성 폭발이 나오겠지. 이건 이제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무거운 그런 별의 진화 양상, 그다음에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의 진화 양상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에 초신성 폭발은 동그라미 기호로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중성자별 되기 전에 이게 더 무거우면 블랙홀이 되죠. 어쨌든 여기 초신성 폭발 딱 맞아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B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철이 이제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왜냐면 철이라는 원소가 그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자 배열을 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게 왜 안정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제 통합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냥 그건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엄청 많죠. 철은 26번밖에 안 되니까. 그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초신성 폭발할 때 더 강력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갑자기 일순간에 꽝 하고 가해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 B의 진화 과정이 아니라 별 A의 진화 과정에서 여기 초신성 폭발할 때 니은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기율성 단계에서의 질량은 별 A가 별 B보다 작다. 주기율성 단계에서의 질량은 별 A가 더 크죠. 초신성 폭발하는 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6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화합물 H2X와 YH3를 화학 결합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주기 원소는 H2죠. 얘는 암모니아지, 암모니아. 이제 질소가 수소랑 세 개의 단일 결합이 형성하면서 NH3가 된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H2X에서 X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다. 위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산소는 네온과 같은 배치를 하게 됩니다. X와 Y는 모두 비구성 원소 맞죠? 산소랑 질소니까.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X2와 Y2가 크다고? 산소는 O2가 되면 이중결합하고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죠. 원자과 전자수를 생각해보세요. 질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3개를, 하나의 질소가 다른 질소의 3개랑 전자 3개랑 공유결합을 하면서 네온의 배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X2가 작아요. 산소가 작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7번. 자, 그러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 속한 판의 경계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판이 서로 엇갈려서 진행이 되면 변환 단층이라지. 변환 단층에서는 이제 보통 화산 폭발은 안 일어나고 이제 지진, 그것도 천발 지진 위주로, 그러니까 좀 뭐랄까 깊은 곳이 아닌 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진 위주로 일어나죠. 자,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시오. 지금 변환단층 얘기하는 겁니다.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지진 활동은 활발합니다. 멘트에 대해 하강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뭐 하강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야.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강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해구라든지 아니면 뭐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관찰되죠.
일본 같은데 뭐 필리핀 근처 이런 데가 이제 하강부가 발달돼 있고 두 판이 서로 어긋나게 이동하는 거 맞죠? 그냥 막 화살표 방향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역학 문제.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가만히 놓는 동시에 공 B와 공 C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세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같대. 조심해야 되는 게 셋이서 시작점이 달라요. 얘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한 칸씩 모든 중이 한 칸씩 가고 있고 이제 밑으로만 보면 연직 방향으로만 보면 A랑 같은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간격에 따라서 얘가 한 갔을 때 얘가 이번 갔을 때 한 칸씩 세 칸 갔을 때 얘도 세 칸 간다고. 그러니까 A, B, C 모두 다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고 B는 이제 뭐 이걸 요 시간 간격 1초라고 본다면 이제 뭐 아니면 1ms라고 본다면 1ms 다음에 이제 한 칸씩 가고 있는 거고 C는 이제 세 칸씩 가고 있는 세 칸씩. A는 B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이제 공기에 대한 마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기 마찰, 공기 저항 같은 거를 무시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연직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받고 공의 아까 질량도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 공의 질량과 상관없어. 공의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또 이제 지면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속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A와 C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다. 그렇죠. 왜냐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건 던진 순간 더 이상 이쪽에 힘은 가해지지 않아. 지금 지구가 이제 당기는 힘만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계속 밑에 쪽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의 속력은 C가 B에 대비다. 이거 약간 낚시 같은 건데 뭐냐면 이게 착각하고 여기를 시작이라고 본다면 여기 한 칸, 이게 네 칸이어가지고 1대 4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A, B, C는 각각 B는 여기서 출발하고 C는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한 칸씩 하고 얘는 한 번에 세 칸씩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더 이상 뭐 밑에 볼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이제 여기도 한 번에 한 칸, 여기도 한 번에 세 칸. 그러니까 C의 속도가 B의 속도의 3배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 3배의 속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가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할게요. 그림은 물질 A가 세포 외부에서 단백질을 통해 세포 내부로 확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가 이제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된대. 확산. 그러니까 농도는 이제 외부에서 더 높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지지 이중층을 바로 통과하지 않고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기억에 세포막의 인지질은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림만 봐도 알겠죠. 이런 구조를 보고 인지질 이중층하고 왜 그렇게 구조를 띄냐면 이제 여기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야. 그리고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거든. 기름과 친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사람이건 뭐 어떤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이제 용매를 다 물로 사용하고 있고 세포 내부나 외부나 다 이제 물덩어리라고 보시면 돼. 여기도 물이 엄청 많고 여기도 물이 엄청 많은데 이제 소수성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하니까 물을 피해서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친수성 머리가 이제 세포막의 바깥쪽으로 있고 소수성 꼬리는 안쪽에 숨겨주는 구조. 이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띄는 건데. 그리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A의 농도는 세포 외부에서가 내부보다 낮다고? 그럼 내부 쪽으로 확산이 안 되지. 그러면 단어를 확산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외부가 더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콤하게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다. 그리고 포도당은 극성에다가 분자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인지질 융축을 직접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보통 그러니까 수송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 이거 이제 생명과학 2랑도 좀 관련되는 내용인데 코돈 추론 뭐 이런 거가 이제 현 교육과정에 현재 지금 24년 현재 지금 촬영 날짜가 24년 12월인데 현 교육과정에서의 생투 문제를 엄청나게 뭐 쉽게 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 교육과정의 생투 코돈 추론 문제는 진짜 극악스럽게 어렵거든요. 아무튼 이거 쉽습니다. 자 보시죠. 3염기 조합 모형, 코돈 모형, 아미노산 모형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3염기 조합 모형을 3개 선택하여 칠판에 순서대로 붙인다. 다 나의 각 3염기 조합 모형에 대응하는 코돈 모형을 찾아 그 아래에 붙인다. 아래표를 첨가하여 다의 각 코돈 모형에 대응하는 아미노산 모형을 찾아 그 아래에 붙인다. 다가 뭐니? 이제 트리플렛 코드를 보면서 코돈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전사고 다가 전사. 그 다음에 코돈을 보면서 아미노산을 붙이는 게 이제 번역 영화지. 자, 그래서 각 모형의 배열을 그린 것 같다. 코돈이 GCU일 때 아미노산 동그라미, CAA일 때 세모, CU일 때 네모, CGG일 때 육각형이야. 그냥 이거는 정보를 주어진 거니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각 모형의 배열을 그린 것 같다. 3용기 조합 모형, 이게 트리플렛 코드라는 건데 DNA 부분. DNA를 봤더니 이게 동그라미가 나오면 GCU여야 되지. 그러니까 C의 상보적인 G가 오고 G의 상보적인 C가 오고 A의 상보적인 건 T가 아니라 원인 U죠. 왜냐면 코드는 RNA 부분이거든요. T 대신에 U를 씁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쓰면 C, G, G인데 그러면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GTT가 이제 C, A, A가 이제 기억이 세모가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라는 세포 내 유전 정보 흐름 과정에서 전사이라는 건 아니야. 아까 읽어봤는데 번역이었어. 로마자 1에서 U의 개수는 지금 다 세봐요. U의 개수 한 개밖에 없어. 2개 아니야. 기억은 세모가 맞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이렇게 보다시피 현재 통합과 고1 모의고사 기출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뭐 지금 엄청나게 뭐 지역적인 문제도 없고 심화적인 문제도 없고 막 수학적 머리를 요구하는 아이디어 문제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면 모의고사 준비하는 건 쉬울 것이고 이제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 통합과학이 이제 현 교육 과정의 통합과학하고 내용이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 과정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통합과학 이런 고일 기출 같은 걸 미리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연습 같은 걸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통합과학 기출을 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틈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걸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